안녕하세요, 박상호입니다. 드디어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개막합니다. 그야말로 유례 없는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등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직결하는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외교도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셈법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이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줄 최고의 외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5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펙 특집 이제 외교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송 대표님이 떠올랐는데, 우선 저희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중영계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상호 기자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또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위크 아펙 경주 총회를 둘러싼 우리 국제 외교 무대가 숨가쁘게 굴러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중한 발걸음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고,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면은 외교 전문가로서 제가 송 대표님을 떠올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21대 마지막 국회 의정 활동이셨죠. 그때 이제 5선 의원으로서 외통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알려지거나 또 알려지지 않은 외교 관련 업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뭘 얘기 듣고 싶은데. 외교 전문가로서의 송영길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준 말씀이, 우리는 외교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나라와 척을 지게 되면 이 한반도가 전쟁의 장소로 이렇게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고, 또 지금도 분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4대 강국과 척지지 말고 사이좋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지내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저도 전폭 동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미일 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예. 한미일 협력을 기본화하되 북중러와의 관계를 같이 풀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한 진영에만, 한미일에만 딱 고착되게 되면은 우리 이 한반도가 북중러와 한미일 간에 북극 삼각동맹, 남극 삼각동맹으로 분열돼서 예. 마치 1차 세계대전 전야처럼 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보통 우리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러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간의 갈등이 결국 보스니아의 그 페르난도 황태자의 암살 사건으로 인해 세르비아 청년이 세르비아 청년에 예. 그게 그냥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정도의 국지전으로 끝날 일이 세계대전으로 확산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대결처럼 북중로와 한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민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금까지 고민하는 것도 한미일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잘 풀어내야 된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일본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GP가 된다. 가이드 포스트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DMZ GP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정상적인 민간 활동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자유가 제한되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지키기 위한 GP가 돼서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일본만 도움이 되는 거지. 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 그런 걸로 제가 러시아 특사를 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러시아와 친서협회 회장도 맡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풀기에 노력을 해왔고 남북 문제를 풀기에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외교 전문가로서의 어떤 송영길 대표님의 어떤 생각을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DJ께서 처음 주신 그 말씀에서 이제 그게 뿌리가 돼서 쭉 러시아 통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국회에서 외통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야말로 오늘 에이펙 대담 나눠볼 건데요. 최고의 전문가 분을 모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입니다. 경주 에이펙의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먼저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7일, 28일 최종 고위관리 회의가 열리고요. 29일, 30일은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고요. 31일과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1일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가장 주목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30일에 떠난다고 합니다. 우선 각 일정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걸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의가 될 것이다. 거의 됐다라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500억 달러를 자기 임기 내에 현금으로 다 투자해라, 업프론트 해라 이런 요구가 사실상 무리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미국이 양보한다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3,500억 달러를 좀 줄여서 10년 동안 150억 달러씩 투자하게 해주라. 분할식으로. 그다음에 뭐 미국 측은 8년 동안 250억 달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이게 8년으로 말한 게 트럼프의 3선을 염두에 두고 온 말인가 그런 또 의심도 들고 또 하나는 3선 못 하잖아요. 헌법을 바꿔서요. 모르지 어떻게 할지. 250억 달러씩 다 뺏어간다면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최근에 미국한테 얻은 흑자가 250억 달러 정도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죽어라고 벌어온 돈 다 뺏어가겠다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국제 무역 질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무슨 해적이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이러한 억지를 하는 건데 그 투자도 아니 이익이 되면 투자하지 말아도 하는 게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그럼요. 시장주의 논리인데 그런데 이익도 안 나는 거를 투자를 어디 할 것도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결정하면 거기에 소리가 날지 이익 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그냥 무조건 투자해라는 것이 이게 무슨 공산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관전 포인트.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날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이제 히토류 통제 방침을 밝혔고 이게 아마 12월에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11월에 준비를 돼서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100% 관세에서 157% 관세를 지금 하겠다는 치열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마 실무회담을 통해 많이 진전이 됐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중 간에 이 문제가 타협이 될 거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헬기를 아마 김해공에서 타고 바로 판문점이나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치, 이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정말로 같습니다. 중요하죠. 말씀 주셨는 게 다 관전 포인트고 그야말로 다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그야말로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탈, 갈취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의 요구들인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잘 타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뒤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에이펙 대단한 분들이 엄청 오셔서 대단한 외교 행사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에이펙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에이펙이 이번 이런 전국 속에서 저희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대표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이펙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아 패시픽,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 처음에는 한 11개국 정도 아마 시행이 됐을 텐데 점점 확대돼서 지금 21개국이 됐습니다. 21세기에 21개국 그랬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대표들이 모이는 아주 의미 깊은 회의인데 문제는 미국이 사실 계속 이런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1대1주의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잖아요. 사실 FTA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라는 것도 양자 간에 하는 거잖아요. 올 때 보면 이제
그 WTO 체제라든지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이런 다자주의 원칙을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좀 충돌하죠. 양자 협상과 다자 그렇죠, 협상. 그렇죠. 예. 그래서 FTA 중심으로 이제 다자주의가 무력화되고 FTA 중심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FTA조차도 안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미 FTA 어렵게 만들어서 했는데 한미 FTA 최근에 나왔더니 10년 동안 너희들이 한국만 무역 수지 흑자로 다 우리 걸 착취해갔다. 뺏어가 착취해갔다 이런 우리가 표현 쓰잖아요. 당했다. 다시 뺏어오겠다. 그 FTA 한미 FTA 협상의 체결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를 화나게 한.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국내 아젠다가 좀 우리가 돌이켜봐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예.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라고 그냥 얼마나 시민단체 노동 농민 떠들고 우리 민주당도 대부분 의원들이 한미 FTA 반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 반대했죠. 정말 민주당이 외롭게 그러니까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몇 명 안 됐어요. 이 FTA 찬성한 사람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 그때 추진 안 했으면 그나마 어쩔 뻔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송영길, 안희정 이 세 명 일단 기억납니다. 그때 FTA가 돼서 그나마 우리가 한 500억 달러까지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거잖아요. 최근에는. 맞습니다. 그 전에는 200억 달러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FTA 잘못됐다고 바꾸자는 거잖아요. 예. 진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한 대로 이게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었으면 미국이 이거 아니죠. FTA 유지하려고 그랬겠죠. 그렇겠죠. 참 격세지감인데. 야, 그러네요. 예. 2005년. 근데 그 FTA로 사실 한미 자동차 관세는 2.5%를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15%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25% 우리나라 차에 관세를 매긴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만 열면 북한을 제재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 맨날 떠드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를 한 50번 이상 위반했어요. 아무런 실질적인 제재가 이스라엘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명목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뒤에 이제 미국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약속을 무조건 어겨버려요. 미국이.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어겨버려요. 파리 기후협정 탈퇴로 시작해서 전임 대통령이 참여했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면서 어떻게 북한한테 미국과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북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북한한테 그렇게 약속 안 지키고 결의안 위반한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돼버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푸틴이 지금 트럼프 요구에 따를 수가 없는지 예.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 대한 또 역사적 의미가 방금 쭉 말씀 주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정통적으로 다자 어떤 이런 무역 회의들이 좀 이렇게 유행처럼 있다가 FTA가 이제 양자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많이 체결되면서 다자 회의가 살짝 이렇게 무력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29일 날 오셔가지고 30일 날 가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일 날 이날 정상회의를 참석 않고 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스케줄 사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다자회의를 부정하고 나는 이걸 이용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겠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정상회의는 아마 시진핑 주석은 끝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국제주의를 사실상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하는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고 예. 다른 나라의 공감대가 줄어들고 미국에 지도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저는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중국한테 넘기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이 에이펙 일정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유엔 연설을 보더라도 기후 변화가 세계적인 사기극이라고 말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시진핑이나 이쪽은 기후 위기를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중에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반발심, 거부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계속해서 뭐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에이펙이 개최가 됩니다. 자, 본격 대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아마 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개막하는 날인 만큼 이 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저는 어딘가 좀 뭉클했는데 홍보 영상 네. 에이펙 홍보 영상 한번 같이 대표님과 한번 시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VCR 들어주세요. 보셨죠? 네네. 네. 오디오 나가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G드래곤입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예. GD GD. 홍보대사가 되셨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 유승열 때 GD 막 마약 문제로 막 잡으려고 그랬지, 수사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인간이 유승열. 네,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 그 원칙이. 그러니까 뭐 다른 뉴스 덮으려고 연예인들 마약 사건 터뜨리고 이런 짓을 하고. 옛날 방식이었던 그런 국정 운영. Welcome to APEC. 요즘 방식의 국정 운영을 보고 계십니다. 2025. 이분은 이제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예. 야, 이 부분이 되게 유쾌하면서도 약간 뭉클한 딱이 후진을 하는데 저 주차 요원이 바로 야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 이 감독이 참 이 창의성 있는 것 같아요.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MG 감독이신데요. 의미도 엄청 많고 그 감독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뽕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게 차오르는 정도의 어떤 뭉클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새가 경주로 간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철학도 잘 반영해서 봉사하는 주차 요원으로 맞아.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그렇죠.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주역들이 아니라 나는 뒤에서 지원하고 그렇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어떤 정위치에 내란 사태로 된 걸 제대로 된 위치로 그렇죠. 원상 회복시켜서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한다 이런 맞습니다. 상징적 의미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좀 깊은 뜻이 뮤직비디오, 홍보 영상 곳곳에 담겨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트렌디하게. 이 코리아 문화의 영향이 진짜 맞습니다. 대단한. 뭐 캐네언에 이어서 이번에 나는 이재가 쓴 또 In Another World인가요? 예. 그 노래도 정말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그러니까 야,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SM에서 인터만 하다가 맞아. 드디어 이제 했는데, 빛을 발하는구나. 예, 야, 이거 더 이상 숨지 않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구나. 네, 그냥 곳곳에서 이거 한국 문화의 이 힘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시는데요. 짧게 말씀하기는 이제 보호무역이랑 양자 이제 협상을 선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에이펙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에이펙 싫어하는 것 같게 느껴지긴 한데 맞습니까? 아무튼 미국은 이 전통적으로 미국 예외주의 있잖아요. 예, 예외주의. 미국 국제 형사 재판소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기들은 미군의 활동이 국제기구의 어떤 룰에 절대 지배되거나 구속되지 않겠다는 게 이 미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이제 특별히- 아메리카 익셉션을입니다. Exception. 아메리카 예외주의.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다. 야, 뿌리 깊은 미국의 행동을 아무도 국제사회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제국처럼 행동하는 미국, 그렇죠. 우리가 진짜 따져보고 따져봐야 되고 에이펙은 또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요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입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킹스라고 하나요? 요 시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좀 극복하고 타개해보고자 좀 해외에서 좀 성과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관세를 하게 되면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국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초등학생 같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전체 세수, 텍스 레버뉴라고 세입 중에 예. 세금으로 걷어들인 총액 중에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와, 아무리 트럼프가 뭐 올리고 상호관세 뭐 25% 하더라도 5%를 못 넘어요. 95% 세입 중에 1.6%를 5%로 늘리려고 이렇게 관세를 올려가지고 국제 무역을 다 얼어붙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징차로 만들고 그러면 이 관세가 과연 수출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한테 다 관세 부담이 가는 거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수입업자한테 넘어가게 되고 수입업자들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바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예. 관세 부담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약 30% 전가됐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곧 60%로 늘어난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이제 그동안 쌓아놓던 재고들이 없어져요. 재고들이 올해 말이면 아마 다 소진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면 난리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 요약하면은 그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미국이 부담해야 미국 되는. 소비자들한테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메랑인 거잖아요. 부메랑. 아니 관세를 때리면 수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오는 거고 지금 미국이 그 5만 달러,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쯤 되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의 상징적 기준이 5만 달러, 5만 달러 넘어간다는 거지. 자동차 구입하는데. 아하. 우리나라는 소형차인데 한 2,50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중산층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심각하게 다가오죠. 물가 상승이. 당장 시민의 삶이 계란값,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지금 채소값.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하지만은 미국의 주요 서민들의 상품의 약 30%를 중국이 70-80% 이상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관세를 157% 때리면요. 서민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생스기빙 이 추수감사제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친구 연인들끼리 가족끼리 줄 선물도 사기가 어려워진다니까. 야.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분노가 터질 거고 지금 노킹스로 700만 명이 2,700개 도시에서 지금 집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 12월 18일. 맞습니다. 10월 18일인가요? 이게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과 불만이 결합되면요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79년도에 부마 항쟁이 예. 김영삼 민주당 총재 제명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이렇게 인화가 됐지만 네. 실제 그 불이 타게 된 이런 민심. 하연 물질이 뭐냐? 예. 부가가치세 10%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역사책에서 앞에 것만 배워요. 근데 실제로는 민심을 자극한 부분 그렇죠. 그 뒤에 것. 부가세를 1977년도에 박정희가 도입을 했는데 예. 난 부가세 도입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봐요. 우리나라 세수의 가장 큰 세계 기둥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국가 세입의 세 가지 기둥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예. 근데 부가세가 아주 크죠 부분이. 근데 이거를 그러나 바로 도입을 하니까 10% 도입하니까 물가가 10% 오른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활고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게예요. 아하. 김영삼 총재 제명이라는 게. 그래서 부마 항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 암살이 당했죠. 예, 이게 트럼프의 지금 이런 그 정적 탄압 정책, 소수자 이민 정책, 뭐 불법 이민자 뭐 추방한다고 막 군대를 파견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배가 부르고 잘 사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서민들의 물가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생활비가 올라가고 힘들어진 것과 이게 붙으면 불꽃이 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노킹스 시위가 지금이 오히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그렇습니다. 확산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9일 날 시진핑과 합의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합의를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주가를 다시 올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물가 올라가고 주가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도 중요하고 물론 시진핑도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양자가 그럼 누가 더 압박을 받느냐? 트럼프다. 시진핑은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중간 선거도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SNS에서 말하는 거 잘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중국한테 세게 나갔다가 막 증시 휘청거리고 막 반발 목소리 바로 나오니까 나는 중국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빠지셨거든요. 그리고 에이펙도 처음에는 나 중국 이러면 안 만난다 하다가 갑자기 또 만난다고 하시니 말씀대로 초조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세계는 미중 정상회담에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드디어 히토류 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복 관세 언급했는데 세계 증시 다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중국의 히토류, 미국의 관세 이 둘이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것인가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재밌는 것은 이 시진핑이 히토리 통제를 발표하니까 스콧 베센트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이 세계를 향한 도전이다. 전 세계와 중국과의 지금 싸움에 우리 동맹국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그 말을 듣는 동맹국들이 네. 얼마나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겠어요. 자기들이 동맹국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해놓고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중국을 상대로 동맹국들이 연합하자고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 중국의 히토류 이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한 20년 이상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일본이 중국인 어부 납치했을 때, 아, 예. 그때 히토류를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손 들었죠. 두산두볼 들었죠. 예.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수입 다변화 노력을 많이 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아직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급처를 다변화 시키려면. 그렇죠. 뭐 호주나 브라질 다른 나라들하고 뭐 베트남 이런 데하고 연합을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가 총 전 세계 매장량이 약 9천만 톤쯤 되는데 예. 그 중에 4,400만 톤이 중국에 매장이 돼 있다 그래요. 반이. 예, 거의 반, 49%가. 근데 예. 그 정도뿐만 아니라 매장된 것은 이제 차치하고 매장량도 약 50%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조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히토류가 엄청난 흙덩어리 암석 투성이에요. 그거를 잘게 깨고 이렇게 다 해서 정제를 해서 추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화학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엄청 좀 발생한다며요. 엄청난 폐수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생산 못하는 게 아니라 헐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순도 99% 넘는 이 히토류 뭐 리튬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추출해야 되는데 예. 그 기술 노하우가 중국이 축적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엄청난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독자적으로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랑 마치 협력해서 히토류를 생산한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많은 그 투자를 누가 과연 리스크를 가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풀리면 중국이 만약에 저가 공제로 풀어버려요. 그럼 망해버리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투자해서 겨우 이제 오염 방지 시설을 하고 중국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거. 막 생산하던 중국이 다 풀어버려요. 싹 반값으로. 그럼 망해버리는데. 그러네요. 이러나 저러나 대안을 만드나 안 만드나.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히토류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대체한다는 것이. 그러게요. 그야말로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히토류를 중국에 우리가 왜 히토류 하느냐? 바로 이 반도체의 주 원료 아니겠습니까? 히토류라는 이 핸드폰도 광물이. 그러고 그러니까요. 모든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이라 그러거든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 히토류다.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결핍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AI 시대의 반도체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원료, 그 광물이 이제 히토류라서 미국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등은 미국, 쫓아오는 중국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미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소위 말한 이 소비에트 연방,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1990년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89년 동구권, 90년 소련, 91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 소련 공산당이 무너져 버렸고 동구권이 다 무너져서 이제 다 독립국 연합으로 지금 나왔는데 냉전이 그때 이제 끝난 거죠. 그때부터 미국의 단극 체제가 진행되다가 2001년도 그러니까 WTO 이제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양극 했다. 또 러시아가 또 브릭스 국가의 뭐 상하이 협력 기구 이런데 소위 말한 이런 사우스 얼라이언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극화로 가기 위한 이 진통 단계다. 불가피하게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중단하고 미국 본토 방위 중심으로 지금 바꾸겠다 전략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먼로주의라 그럴까? 신냉전. 냉전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신먼로주의가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네. 전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이쪽 리더로서 예. 전 세계 경찰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너무 많이 돈도 든다. 많이 들고 너희들이 해라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일극 체제가
뭐 필연적으로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극 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언론에서는 신냉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또 다극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체제 균열은 필연적이다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미중의 패권 다툼은 그렇고 이제 다시 좀 우리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서 세계는 지금 미중 갈등에 포커스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 요거 빨리 타결해야 됩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 업프런트 선불 투자해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IMF 받을 수 있고 내가 탄핵이 될 수 있다. 애시당초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사항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외신에서는 또 온도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제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반면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블룸버그랑 말씀 나누시는데 교착 상태다 또 이렇게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주셔서 야 정말 이번 에이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저도 이게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양면성 있는 건데 일본이 5,500달러를 합의를 해준 바람에 아주 우리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일본이 다 했는데 왜 한국이 3,500달러인데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고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고 통화 수화부도 되잖아요. 또 무제한 통화 수합도 돼 있고 이번에 준기축 통화입니다. 연하는 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예. 그걸 잘 트럼프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들어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8년간 250억 달러씩 하자. 지금 이러고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10년간 150억 달러 하자. 좀 쪽에서 언론에 나온 바로는 이렇게 서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로서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환율이 만약에 1,500을 넘어간다. 만약에 이게 합의가 장기화돼서 그랬을 때 그때 이 환율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우리 통화 수업도 안 돼 있고 예. 그런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 야당과 아무도 모르는 이제 이 아스팔트 이 우익들이 이제 미국과 싸우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꼭 그 임진왜란 때 그 내부 간첩들이 그 고니시 기나가의 간첩들이 예. 행주산성 싸움 하는데 그 우리 배후에서 공격하는 놈과 똑같은 게 아닌가. 이순신 욕하고 막 흠해하고 예. 그렇죠. 이순신을 그 감옥에 넣게 만들라고 막 투서하고 예.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예. 잘 관리하면서 버틸 거냐. 누가 환율과 국힘.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일종의 다 약점을 갖고 있는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불리한 타결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유리한 타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들이 미국 우리나라 정부 입장 봤을 때 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그 시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나 SK라든지 뭐 포스코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사 기업들이 유력한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근 10년간 미국의 FDI,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 하죠. 외국인 직접 필드 투자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야.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이거는 관세 때문에 주들이 알아서 들어온 거냐 이렇게 트럼프는 퉁쳐버리고 이 3,500억 달러 중에 현대나 SK나 뭐 이런 게 투자한 것은 다 빼버려요. 맞습니다. 그 황당한 일 아니? 그러면 이러한 기업이 투자하는 것, 사실 기업이 현대차가 투자하는 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지. 아니 임금 비용이나 모든 부품 조달 비용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비용이 드러나요. 예. TSMC가 미국에 하도 투자해가지고 1조가 넘는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TSMC도 50% 이상 미국 본토로 투자실 옮겨라고 하워드 러트닉이 막 그러는데 대만 기업, 예. 예, 대만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 TSMC가 예. 대만 국가 입장에서 TSMC가 미국으로 다 50% 이상 생산실을 옮겨버리면 그만큼 이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보가. 예. 반도체 안보인데. 그 국가 안보상 전략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대만 정부도 TSMC도 아니 가서 비용이 엄청나게 더 나오는데 생산 비용이 미국인 그 근로자들 숙련도도 그렇고 공장 건설이나 부품 생태계 조달 생태계가 비교가 안 돼서
적자가 나는데 투자해라고 억지로 하는 이런 이 공산주의 같은 계획 경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이익이 남아야 투자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한국 너무 고마운 나라인데 그런 거 전혀 모르면 이게 김건희 논문에 나온 대로 YUGI가 안 돼요.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유지가 거예요. 안 돼. 유지가 중요해요. 뭐든지 강압으로 팔 삐뚤어가지고 억지로 투자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그럼 트럼프도 임기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한국도 놓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그래서 주한미군도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한미군 철수에도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이제 카드를 가지고 관세 협상을 압박하러 할 것이다. 미국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한미군 철수에도 별 상관 없다면서 그 카드에 휘둘려서 관세 협상 불리하게 체결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또 반대로 이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김재섭 의원이라고 계신데 여기 이분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순간 코스피 폭락한다. 나라 경제 다 망치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뭐 양자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가 없다는 전제를 아마 내부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왜 그러냐면 아니 중국이 미국의 지금 가상의 적이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440만 평. 미국이 전 세계 약 800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평택 험프리 기지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최고로 규모가 큰. 미국 입장에서 놓칠 수가 없죠. 돈 주고라도 임대를 해야 될 것이에요. 아니, 필리핀이 수비 클라크 공기지 다 철수해라 그럴 때 필리핀한테 사정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철수한다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으면 미국 내부의 군이나 보수 세력한테 역적으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야말로 너무 중요한 군사기지구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만 해변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괌에서 출동하는 게 빠르겠어요? 평택에서 출동이 빠르겠어요? 평택이 훨씬 빠르죠. 평택이 바로 앞인데. 말도 안 되니까 이 존재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전투에 뜨면 1시간 20분 만에 북경까지 가요. 여객기는 2시간. 평택에서 거의 1시간 내에 이런 이 4세대 전투기는 아마 북경에 도달할 겁니다. 1시간. 네. 이렇게 그럴 수 이런 전략적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NDAA라고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매 해외 연도마다 예산을 할 때 매번 올해 2026년도 NDAA 국방 수권 법안을 상원에 통과시키면서 28,500명 주한미군 유지 이걸 전제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철수할 수가 없다. 트럼프 할 수 없어요. 예. 그야말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만약에 들고 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그 속된 말로 뻥카다. 그렇죠. 그걸 알고서 대응하면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김재섭 의원처럼 뭐 이 양반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협상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협상은 그야말로 심리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서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수세적인 자세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래서 정말 최고의 근데 관심사는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지금 외신들이나 국내 언론들이 여러 기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NN이 임진각 근처 카페를 통째로 대관했는데 이 카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카메라를 쫙 당기면은 판문점까지 싹 보이는 아주 명소라고 합니다. 야, 이 소식이 들리면서 야, 북미 정상회담 다시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도 가능성인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그 효과까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핵심은 트럼프를 만날 의사를 이미 표시했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지금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반응을 쉽게 보일 수가 없는 게 2번이나 속았다 이거죠. 2019년도 하노이 회담 때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와서 다 주민들한테 성과가 올 것이라고 미리 홍보를 하고 갔는데 완전히 바람 맞고 왔을 때 그 김정은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낭패감. 그때 그래서 이용호 외교부장과 최선희 국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셈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실제가 어찌됐건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 1단계로 경제 제재 한 5개만 풀어주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완벽하게 다 해체시키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고 미국 핵 전문가들이 다 입회시키면서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보수 언론, 국민의힘, 미국 민주당, 공화당 매파들이 전부 다 배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스몰 딜은 안 된다. 완벽한 CVID 검증 가능하고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제재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속아 좋다고 그냥 노딜로 나왔는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지금 핵 비핵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입장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후퇴했죠.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2019년 이거를 사인 안 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가 입증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사인해서 영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는 핵 농축 우라늄 시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것까지 다 해놓으라고 하면 북한이 자기 속살까지 다 그렇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영변 핵시설이라도 완전히 폐기하고 핵 전문가들이 다 봤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나왔을 것이며. 그럼요. 어찌됐건 진전이잖아, 진전.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합의를 어기면 스냅백으로 다시 제재를 원상복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바보들이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얼마나 고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역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러시아하고 이제 전략적 동맹까지 만들어져서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때의 북한이 아니다. 급하지 않다. 뭐 시진핑도 지금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면 북한의 위상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렇고. 외교적 파워가. 그럼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은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한테 넘어갔지만 미국한테 달려 있는 거죠. 이제 핵심이 오늘도 조중동 사설을 보면 우리 보수 언론들이나 우리 국민 입장들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예.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김정은 만나면 안 된다. 또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중간 영역을 참 어려운 고심이 느껴지는데 그게 핵 동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일단 비핵화는 장기 과제고 일단 핵 동결이라도 해서 관계를 복원시키는 건데.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럼 사실상 우리가 외교용어로 드팍토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핵 보유국이잖아요. 예. 아니 김기현 국회의원도 외통위에서 정동영 장관한테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면 네. 비핵화 문제를 언급 안 하고 핵 동결과 제재 해제 일부를 교환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마 성사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만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는 하지만. 근데 이제 북한의 반응이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미사일도 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진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대로 비핵화 이런 어떤 무리한 카드를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서 내세우지 않으면 또 북한이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이제 분석이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북한이 등장을 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회담 마지막으로는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그것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네네.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는 원래는 에이펙에서 일본 새 총리 다카이치 처음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만나고 오실 것 같으세요? 어쨌든 네. 이분이 이제 언론 표현으로는 극우라고도 또 불리시는데 독도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아세안도 그렇고 에이펙도 그렇고 이제 한일 외교가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일 어떤 외교?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자 아베로 불려지고 이분이 되자마자 이제 극우 행보,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뭐 독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메이토 이제 공명당과 서로 연정이 이제 무너질 때 공명당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요구했던 게 세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는 이 극우 행보하지 말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까. 그다음에 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개혁 그런 자민당 내부의 개혁을 할 것, 뭐 이런 세 가지였는데 그걸 받아들였나요? 네, 앞에 두 가지는 받아들였는데 마지막을 못 받아서 이제 결렬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신회랑 이제 연정을 하게 된 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라던데.
그런데 아마 저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야스쿠니 참배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오히려 이 양반의 지금 주된 관점은 일본의 재무장화, 예. 헌법 개정, 재무장화, 그다음에 전쟁,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뭐 이런 것과 해서 트럼프랑 같이 이제 그런 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야, 맞죠. 이 분야에 아마 집중해서 중국 견제를 하는데 진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 내용이겠죠. 그 전쟁을 지금 헌법을 안 가도 해석상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야.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예민한 문제가 예. 2023년도 바이든이와 기시다와 윤석열이 합의했던 한미일 정기적인 군사 연합 훈련을 예. 유지 강화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주요 도전적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 반대 입장이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 GDP가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북한 GDP가 우리나라 군사비보다도 못해요. 우리나라 군사비 지출이 세계 5대 군사 대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 그런 나라하고 세계 1위인 미 합중국과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 훈련으로 부족해서 이 가난한 나라를 왜 자위대 군사력까지 필요하냐고. 이게 과잉 아닙니까? 그럼 과잉이다. 자위대 군사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해서 러시아, 중국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적대 국가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상대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세계 두 번째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와 예. 중국과 이 둘을 우리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려고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얻어지는 국가 안보상 이익과 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군사적 적으로 만들어서 발생한 안보 비용을 대차대조표로 계산을 해보자. 어느 게 더 클 것인가. 야. 이거는 일본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대한민국은 일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지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한미일 군사 동맹 자체를 어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발발의 위험성으로 이제 인식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야, 예를 들어서 백령도, 제가 인천시장 때 백령도가 우리 인천이잖아요. 백령도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백령도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져요. 관광객도 떨어져요. 예. 지금 백령도 인구가 10,000명인데 5,000명이 군인이에요. 5,000명이 주민이고. 그래서 내가 백령도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예. 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3자 대립이 강화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군사화되고 어려워진다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관광도 어려워지고 산업이 어려워지고 야.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이 말씀 주신 한미일 그 군사 동맹 계속 우리가 군사 훈련도 하고 하는데 단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이 3대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더 추가 건조할 텐데 예. 항공모함은 3대를 만들어야 전략이 됩니다. 하나는 보수하고 하나는 훈련하고 하나는 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3대가 있어야 전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네. 이제 항공모함이 본격적으로 기동을 한다 그래봐요. 우리 서해 바다를 다 돌면서 우리나라 경제 수역을 침범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 돼?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군사력 비용이 얼마나 우리한테 추가로 들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다가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지.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또 올 수 이 있는 유럽의 바보들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관계를 못 풀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면서 유럽이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 2년째. 유럽이 지금 에너지 비용이 엄청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 가스 원유가 다 차단되니까. 에너지 비용 상승하지, 안보 비용 더 들어가지.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데모로 지금 거의 날을 새고 있잖아요. 예. 마크롱의 지금 리더십이 지금 거의 흔들리죠. 상실되고 있잖아요. 예.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 영국 총리도 황당한 친구고 다들. 나 유럽에 이 지도자들 이런 난쟁이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이 바보들. 듣고 제가 보니- 프랑스에 있으면서 예. 제가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 제가 예. 방문 교수로 가 있었잖아요. 그 강의하시잖아요. 일관되게 이 유럽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형편없음. 야,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한일 관계 얘기하다가 저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계속 국력을 강화하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일본 이 새 총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 외교가 조금 전쟁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는 게 좋은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외교가 잘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고, 자 CEO 젠슨 황 얘기까지만 해보죠. 네, 네. 이분도 오시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EO이십니다.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해서 저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오신다고 해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젠슨 황의 참석도 언론에서 엄청 보도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걸까요? 또 젠슨 황의 논리가 저는 뭐 공감이 가는데요. 젠슨 황의 주장은 뭐냐? 예.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하지 말아라.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ASMR 우리 네덜란드의 그 소위 예. 그 초극 광 반도체 기구 네네네네. 그것도 통제하고 지금 HBM 고광력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HBM도 지금 수출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이번에 생성형 AI. 그 AI를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네. 훨씬 저비용으로. 네. 그게 이제 H20이라는 그 좀 낮은 반도칩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H20도 이제 수출하지 말으라고 이제 트럼프가 통제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 그냥 없어도 안 사.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옛날 같은 무슨 청나라 명나라처럼 해금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쇄국주의 나라도 아니고 이미 실리콘밸리에 제일 많은 박사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지금 중국과 미국과 세계화되어 있고 수많은 기술들을 익혀서 지금 세계가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이 통제되겠습니까? 안 되죠. 2, 3년 잘해봤자 4, 5년 격차밖에 안 돼요. 자체 개발해서 나중에 이제 HBM 같은 것도 자체 개발을 끌어오는데 아니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후면까지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됐는데 중국이 미국이 기술 통제한다고 자기들이 기술 개발 못할 것 같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콧방귀 끼죠. 콧방귀죠. 종이 화약 나침판을 다 발견한 나라가 중국인데 예.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예. 미국의 전 세계 AI 시장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지금 H20 수출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550억 달러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그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젠슨 황은 교류 협력 개방을 해야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이 표준화가 될 수 있다. 표준화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 나라가 표준화를 설정해서 자기들이 규율을 만들고 그거를 따라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거를 그 권한이 만약 화웨이로 넘어간다. 중국이 이제 주도를 세계 AI 시대를 주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미국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모든 우리 역사, 세계 인류 생물의 진화 역사를 보더라도 예.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진화 발전하는 거지. 예. 다세포 동물이 거꾸로 단세포로 이렇게 돌연변을 퇴하는 경우는 매우 빠꾸는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예. 있기는 있지만. 예. 그래서 교류 협력 한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 사람 관계도 저놈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너 안 만나고 차단한 놈이 나중에 지는 거지. 그렇죠. 언제든지 만나고 개방하고. 일단 만나고 개방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렇죠. 자꾸 또 통제하고 왜소해지는 거죠. 차단하는 사람이 왜소해지는 거죠. 차단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도 위정척사파들이 대외 개방 반대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개방하면 발전했어요. 예. 고구려 시대 때 정말 당나라 수나를 싸우겠다는 고구려를 생각해 보세요. 예. 백제 신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 때 좀 헤맸지 삼국시대 고려 때는 글로벌하게 나갔던 동북아의 강국이었습니다. 문물 교환도 엄청 했잖아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막 그때 엄청 했던데. 네. 당나라도 가고 막. 결국 이 성리학 때문에 조선 말에 위정척사하면서 망한 거고 예. 개방하면 우리가 삼국시대나 고구려 시대 때처럼 동북아의 강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방이 정말 중요하다. 개방이 살 길이다. 젠슨 황의 에이펙 참석 자체를 개방에 초점을 맞춰주셨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엔비디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젠슨 황의 한번 움직임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이제 주요 CEO들까지 다 되고 경주로 모입니다. 경주. 근데 왜 하필 경주인 것이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주된 테마인데요. 이 경주가 뭐 어떤 지역적 상징성이 있길래 전 세계 모든 강자들이 여기에 집합하고 있는지, 또 우리 정부는 왜 에이펙을 경주에서 개최하려고 했는지, 경주는 또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 주십시오.
천년의 나라를 유지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사에. 로마 제국, 서로마 동로마가 천년의 제국이었다 그러는데 예. 우리 신라도 거의 천년의 제국 아닙니까? 천년입니까 신라? 신라가 700, 천년 800년 됐죠. 천년. 918년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BC 그부터 하면은 약 천년이 되는 겁니다. 예예예. 6, 700년. 어? 6, 700년일 걸요. 신라 건국이 한 BC 108년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신라가 고려한테 고려 건국이 918년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거의 천년 됐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까지 합하면 백제 고구려랑 착각했습니다. 660년 예, 되면. 그렇죠. 야, 백제가 천년이네요. 660년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고 예예예. 신라는 900년대 300년 더 갔죠. 망했으니까 예.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천년 제국의 수도잖아요. 이걸 예. 월성이라 그래요. 월성. 야, 월성. 원래는 그 달의 성. 그래서 월성 1호기 뭐 이런 예. 언제 나온 게 이게 옛날에 경주의 경주의 원래 원래 옛날 지역명, 이름이었어요. 지명. 예. 월성.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박물관이잖아요. 예. 신라 천년의 그런 역사가 숨겨 있는. 예. 신라 때 사실 지리적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한테 막혔습니다. 그러나 당나라하고 직접 외교를 뚫어내고 네. 또 이슬람과도 무역 교류를 할 정도였잖아요. 예. 그런 신라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용과의 그 우리 정수일 교수님이 문명 교류사에서 밝혔잖아요. 예, 예. 처용이 이슬람 사람이라고. 예. 회족인가? 예, 기억납니다. 그런 문명 교류의 출발점. 야, 그러네. 경주에서 이런 에이펙 총회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더구나 최근에 캐리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구 주석이 꿈꿨던 정말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꿈꿨는데 그런 문화 강국의 DNA 에너지를 흠뻑 좀 우리 외국의 지도자들께서 기업인들께서 느끼고 하는 예.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들어보니 경주가 정말 역사적 의미가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실크로드라는 말도 들어보고 실크로드의 출발점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니까 천년 네. 왕조였죠 신라가. 야 그야말로 그리고 개방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과 참 잘 어울리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이펙 특집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쭉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여당 그리고 또 야당에서 또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는 야당한테 에이펙 동안만큼은 좀 정쟁을 멈추자 스탑하자 했는데 야당은 뭐 스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어떤 당부 말씀 바라는 것들 이런 거 들으면서 마무리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싫어하는 또 국민도 계실 겁니다. 민주주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여당 뭐 정치적으로 여당의 대표적인 분이고 또 행정부의 수반인 건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는 의미 입법, 사법, 행정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 전체 세계를 통합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위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서 우리 국익을 지키도록 해줘야죠. 만약에 윤석열처럼 우리 국익을 팔아먹는 짓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가지고 우리 국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전쟁에서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지금 무슨 배상협정하는 것 같은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나 힘의 세계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얼만큼 수호를 하려고 지금 우리 관료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서 비판을 할 건 하더라도 이런 것은 힘을 실어줘야지. 더구나 에이펙 총회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놔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결의안 하나 제출해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회입니까 이게? 창피한 거.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입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가 국가 원수 하는데 원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야당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인 이런 기회가 정말로 20년 만이기도 한데 20년 전보다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뜨거운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야당에서도 일주일만큼은 좀 정쟁을 최대한 좀 삼가해 주시면, 그리고 대통령에게 우리가 국민적 어떤 응원을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이펙 특집 대담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과 말씀 나눴고요. 귀중한 말씀 오늘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